매년 13억 달러, 미국이 이집트에 퍼부은 군사 원조입니다. 75년 혈맹, 중동의 핵심 우방, 미국이 절대 잃을 수 없다고 믿었던 나라, 그 나라가 갑자기 미국을 배신했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집트가 한국에 넘어갔다. 단순한 계약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중동의 패권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파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배신의 씨앗은 6년 전 홍해의 한복판에서 심어졌습니다. 미국이 불가능하다며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12조 원의 계약을 넘어 세계 패권의 지형도 자체를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날 홍해의 바람은 유난히 뜨겁고 끈적거렸습니다. 텁텁한 소금기와 디젤 엔진의 매연이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에서 38년 동안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군사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카이로의 허름한 찻집부터 펜타곤의 지하 벙커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중동 관련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다. 이건 신앙과도 같은 명제였습니다. 특히 이집트 같은 미국의 오랜 우방국에게 미국산 무기 외에 다른 선택지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몇 년 전 그날, 홍해 연안의 비밀 테스트장에서 제 믿음에는 아주 미세한,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이집트 육군이 차기 자주포 도입을 위해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후보는 딱 둘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M109A6 팔라딘, 그리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K9 썬더였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테스트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는 매년 13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감히 미국 무기를 거부한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죠. 게다가 팔라딘은 수많은 실전을 거친 검증된 명품이었습니다. 테스트장 귀빈석에는 이집트 국방부의 핵심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자말 아사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군부의 실세이자 뼛속까지 전략가인 인물이었죠. 그의 표정은 선글라스에 가려져 읽을 수 없었지만 입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육상 고정 표적 사격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팔라딘이 나섰습니다. 육중한 차체가 사막의 모래를 지식이며 사격 위치로 이동했죠. 포신이 하늘을 향해 치켜들렸고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결과는 20발 중 18발 명중, 90%의 명중률, 완벽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옆에 앉은 이집트 장교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아메리칸 스탠다드입니다. 이어서 한국의 K9이 나섰습니다. 덩치는 팔라딘과 비슷해 보였지만 움직임이 조금 더 날렵해 보이더군요. K9의 사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발 중 19발 명중, 95%. 호, 제법이군.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정된 표적을 맞추는 건 훈련된 포병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진짜 승부는 스펙과 실전 데이터에서 갈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자말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귀를 의심케 하는 요구를 던졌습니다. 자,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의 목표는 저기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바다 위라니?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해안에서 약 15km 떨어진 해상에 낡은 패선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예인선에 이끌려 파도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죠. 자말 장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집트는 북쪽으로 지중해, 동쪽으로 홍해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주포는 단순히 육군을 지원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적의 상륙을 거부하고 해안을 방어하는 해안포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저 움직이는 표적함을 맞추는 쪽이 이집트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순간 벙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죠.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미쳤군. 이건 말도 안 돼. 자주포는 곡사화기입니다. 포탄이 산을 넘어가듯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서 떨어지는 무기죠. 바람의 영향도 받고 공기 밀도의 영향도 받습니다. 고정된 땅 위에 목표물을 맞추는 것도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 출렁거리는 파도 위를 움직이는 배를 맞추라니요. 그건 직사화기인 전차포나 함포가 할 일이지 자주포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측 기술 담당자가 얼굴을 붉히며 항의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자주포 교리에 없는 운용입니다. 팔라딘은 육상 작전을 위해 설계된 무기입니다. 이동하는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알고리즘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테스트를 거부하겠습니다. 당연한 대응이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굳이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해서 망신을 당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팔라딘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말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국 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처럼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한국 팀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의 해외사업 본부장이었죠. 검게 그을린 피부에 단단해 보이는 체구.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강태준 본부장이 무전기를 들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뭐라고?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정신인가? 저걸 맞추겠다고? 한국팀의 K9 한문희 해안가 절벽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포신이 천천히 바다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15km 밖. 파도는 꽤 높았고 배는 불규칙하게 흔들리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K9을 들여다봤습니다. 포탑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부의 사격 통제 장치가 미친 듯이 계산을 돌리고 있겠죠? 풍속, 풍향, 습도, 기온, 그리고 목표물의 이동 속도와 파도의 주기까지. 하지만 그건 슈퍼컴퓨터가 와도 힘든 계산입니다. 포탄이 날아가는 수십 초 동안 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을 테니까요. 이건 슈야. 그냥 보여주기 식했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포탄은 엉뚱한 바다에 떨어져 물기둥이나 만들 것이고 한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거라고요. 준비 끝. 무전기 너머로 한국어 음성이 들렸습니다. 쏴. 대기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K9의 포구에서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52 구경장 긴 포신이 뒤로 밀려났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육중한 차체가 반동으로 흔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바다로 향했습니다. 망원경을 든 제 손에 땀이 찼습니다. 하나, 둘, 셋. 포탄이 정점을 찍고 낙하하는 시간. 그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먼 바다 위에서 붉은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물기둥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연기였습니다. 명중입니다. 표적함 선미 타격 확인. 관측 장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한 발은 운 좋게 맞을 수 있습니다.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 격으로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두 번째 발사. 이번에는 표적함의 중앙 갑판이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 발사. 네 번째 발사. 5발을 쏘았고 4발이 명중했습니다. 80%의 명중률. 움직이는 배를 상대로 15km 밖에서 곡사포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테스트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자말 장군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의 눈이 K9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주포가 아니군. 해안포야.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려 팠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미국 기술자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저게 가능해? 제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기술자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측 사격입니다. 목표물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서 미래 위치에 포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하지만 저런 연산 속도는 우리 팔라딘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저런 자동 장전 속도라니 대단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날의 테스트는 한국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완승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강태준 본부장이 벙커로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은 땀과 기름으로 엉망이었고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자말 장군이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미스터 강. 한국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태준 본부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라고요? 네.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지중해와 홍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해상 표적 사격 알고리즘을 연구했습니다.
파도의 높이와 주기를 데이터로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돌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이집트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저희의 의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의지라. 감성팔이 하고 있네. 저는 그날의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한국 K9 해상 표적 타격 성공. 하지만 이는 통제된 환경에서의 요행일 가능성이 높음. 실전성, 의문. 이집트는 결국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M109 도입이 유력함. 한국의 퍼포먼스는 일종의 서커스에 불과함.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서커스라고 비웃었던 장면이 훗날 미국을 아프리카에서 몰아내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과소평가한 것이었죠. 그는 단순한 세일즈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강태준 본부장을 마주쳤습니다. 승리감에 취해 있을 줄 알았던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당장은 계약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집트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철수하면 끝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먼저 이집트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라니, 무기 장사꾼 입에서 나올 단어는 아니었죠. 저는 비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순진하군. 국제 무기 시장은 친구 놀이가 아니야. 돈과 힘의 논리지. 너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돈 없는 이집트가 한국 무기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공짜로 주는 미국 무기를 쓰게 될 거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준과 한국팀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는 상태에서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집트 사막에 눌러앉았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3년에 한 번 카탈로그를 보내며 생색을 낼 때 강태준은 1년에 12번 이집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계약도 없는데 왜 그들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버텼을까요? 그 비밀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인들만이 가진 독특한, 아니 무모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의 방식이 서서히 이집트 군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해에서의 그 기적 같은 명중 사건 이후 사막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입니다. 15km 밖에서 움직이는 배를 맞췄다는 사실은 분명 놀라웠지만 그것이 이집트 국고에 돈을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축포의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것은 이집트의 텅 빈 지갑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유가 하락과 관광 산업의 침체로 이집트 경제는 그야말로 산소호흡기를 떼기 직전이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쳤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카이로 시내에서는 빵을 사려는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나라가 2조 원짜리 최첨단 무기를 산다? 펜타곤의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집트 경제 동향 보고서가 매일 아침 올라왔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켜진 그래프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신은 미국의 편이군. 저는 카이로 주재 미국 대사관 무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짐 싸세요, 대령님. 쇼는 끝났습니다. 관객들이 입장료 낼 돈이 없다는데 공연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집트 군부도 지금 당장 계약할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구형 M109A5 부품이나 좀 지원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미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계산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철수한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나일 리츠 칼튼 호텔의 스위트룸을 체크아웃했습니다.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공항으로 향하며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친구들. 유전이라도 하나 터지면 연락해. 그렇게 미국은 떠났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독일도 떠났습니다. 카이로의 무기 시장은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단 한 팀만 빼고 말입니다. 저는 위성정보와 현지 휴민트, 즉 인적정보망을 통해 강태준과 한국팀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떠나야만 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첩보가 들어왔으니까요. 현대로템 서울본사 긴급 임원회의, 이집트 사업 철수 권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경영진이라면 당연한 판단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강태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일강 변의 화려한 호텔에서 짐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공항이 아니라
카이로 외곽의 마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래바람이 불면 창문 틈으로 모래가 들이치는 허름한 공장 지대였습니다. 강태준은 그곳에 있던 낡은 자동차 정비소를 임대했습니다. 간판도 없이 그저 태극기 하나와 회사 깃발 하나를 꽂아두고 말이죠. 그때부터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떠나버린 빈자리를 유령처럼 남은 한국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련하군. 보여주기 식 쇼맨십이야. 저러다 몇 달 못 버티고 도망치겠지.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버티겠어?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 달, 석 달, 6달,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강태준과 그의 팀원들, 10여 명의 엔지니어들은 카이로의 유령이 되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 덥고 먼지 나는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수리공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이집트 서부 국경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리비아 국경 근처의 한 이집트군 기갑 부대에서 긴급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경 수비를 담당하던 전차 대대의 주력 전차들이 연달아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 전차들은 미국산 에이브럼스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에 도입된 소련제 T-62, T-55 같은 고물 전차들이었습니다. 부품은 단종된 지 오래였고 엔진은 찌들어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이집트 국방부는 다급하게 미국 측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매뉴얼대로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소련제 장비는 저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여행 금지 구역이라 기술진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에이브럼스 중고를 도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돈이 없으니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던진 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집트군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이집트 장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스터 강, 당신네는 자주포를 파는 회사잖아요. 소련제 전차를 고칠 줄 압니까? 강태준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몽키 스패너를 꺼내 보이며 웃었다고 합니다. 기계는 다 똑같습니다. 기름 먹고 돌아가는 건데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사하기 전에 청계천에서 선반을 돌렸습니다. 깎아서 만들면 됩니다. 그는 엔지니어 3명을 데리고 낡은 픽업 트럭에 올랐습니다. 섭씨 45도가 넘는 사막을 가로질러 국경부대까지 달려갔습니다. 저는 위성으로 그 픽업 트럭이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쳤군. 알카에다 잔당이 출몰하는 위험 지역이야? 무기 팔아먹으려고 목숨을 걸어?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강태준은 양복을 입고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전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엔진 실린더가 마모되어 압력이 새고 있었고 냉각 펌프는 녹슬어 멈춰 있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엔지니어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부품이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 하지만 강태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대의 구석에 버려져 있던 고철 덩어리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차된 트럭의 차축, 망가진 발전기의 부품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대 정비소에 있는 낡은 범용 선반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쇠를 깎는 소리가 사막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은 마모된 실린더를 깎아내고 고철을 녹여 피스톤 링을 만들었습니다. 도면도 없이 오직 손끝의 감각과 경험만으로 부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죽어있던 소련제 전차의 엔진이 검은 매연을 내뿜으며 되살아났습니다. 기적이다. 알라의 기적이야. 이집트 병사들이 환호하며 강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전차 대대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스터 강, 당신은 마법사요. 카이로의 맥가이버요.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강태준은 땀과 기름 범벅이 된 얼굴로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라뇨. 친구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밥이나 한 끼 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죽겠습니다. 그들은 모래바닥에 둘러앉아 딱딱한 빵과 양고기 스튜를 나눠 먹었습니다. 강태준은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 커피를 타서 병사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집트군 사이에서 강태준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카이로의 맥가이버, 사막의 친구, 한국에서 온 형제.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카이로의 국방부 청사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펜타곤의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종류의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군부 내친한파 세력 급증, 한국팀의 비공식 기술 지원 활동이 군 신부를 파고들고 있음,
일선 지휘관들이 한국 무기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 중 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건 침투다. 미국은 돈을 요구할 때 한국은 마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를 들이밀 때 그들은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감성파리가 밥 먹여주나? 결국 무기 도입은 국가 예산이야. 재무부 장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군인들이 아무리 좋아해봤자 돈 없으면 끝이야. 하지만 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단순히 전차나 고쳐주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는 그 천일의 고독한 시간 동안 이집트의 지도를 펴놓고 무언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카이로 외곽의 그 허름한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고민했습니다. 이집트는 돈이 없다. 육군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돈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는 이집트의 국가 전략 보고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중해 최대의 가스전, 조르 가스전이었습니다. 이집트에게 이 가스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보물단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터키와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이 가스전을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집트 정부는 육군 예산은 줄여도 이 가스전을 지키기 위한 해군 예산만큼은 줄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군력을 증강해야만 했습니다. 강태준의 무릎이 탁하고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육군이 못 사면 해군에게 팔자. 대담한 생각이었습니다. 자주포는 육군 무기입니다. 땅에서 굴러다니며 보병을 지원하는 대포를 해군에게 판다니요. 전 세계 어느 방산 교과서에도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홍해 테스트에서 보여준 그 가능성. 그는 낡은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집트 해안 방어를 위한 K9 자주포 운용 전략. 부재 10분의 1 가격으로 구축함을 잡는 법. 그는 이 대담한 전략을 들고 자말 아사드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장군님, 제가 육군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해군 무기를 팔러 왔습니다. 자말 장군은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설명을 들을수록 그의 표정은 진지하게 변해갔습니다. 이건 말이 된다. 아니, 이건 우리에게 딱 필요한 전략이다. 그 천일의 시간 동안 강태준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단순히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판을 뒤집을 예리한 칼날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칼날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통령의 기립 박수를 이끌어낸 그날의 훈련장.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첩보망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강태준의 치밀한 설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포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배하는 새로운 괴물의 탄생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지중해의 파도는 거칠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북쪽 해상에서 발견된 초대형 천연가스전, 조르, 매장량만 30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이집트 경제의 구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물이 있는 곳에는 도둑이 꼬이는 법이죠. 터키와 동지중해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함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해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2000km가 넘는 해안선을 방어해야 하는데 군함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펜타곤의 제3호실 벽면 지도에는 붉은색 핀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집트 해군, 신형 호위함 도입 예산 부족으로 난항, 프랑스제, 고위급, 코르벳함 추가 도입 연기.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혀를 찼습니다. 군함이 한두 푼입니까? 쓸만한 호위함 한 척이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유지비는 천문학적이죠. 이집트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아주 묘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카이로의 유령, 강태준 본부장의 동선이 이상했습니다. 그가 사막의 전차 부대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해군 사령부를 들락거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군 사령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니야? 전차 파는 사람이 왜 배 타는 사람들을 만나?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군. 더위 먹었나? 자주포는 육군의 꽃입니다. 땅에서 굴러다니며 보병을 지원하는 무기죠. 그런 무기를 파는 세일즈맨이 해군 제독을 만난다? 그건 마치 횟집 주방장이 정육점에 가서 회칼을 파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발악을 하는군. 육군에서 안 팔리니까 이제 해군 가서 구걸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제발 우리 대포 좀 사주세요. 배 위에 싣고 쏘면 됩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려고?
하지만 며칠 뒤 도청된 회의록 녹취록을 받아본 저는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건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군사학의 상식을 뒤집는 아주 치밀하고도 대담한 전략 제안이었습니다. 장소는 알렉산드리아 해군 기지 작전회의실. 참석자는 이집트 해군 사령관 오사마 제독, 육군 군수사령관, 자말 아사드 장군, 그리고 강태준 본부장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오사마 제독은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육군 장교가 데려온 한국인 세일즈맨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죠. 미스터 강, 바쁜 사람들을 불러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요? 육군 무기를 우리 배에다 실으라는 거면 나가시오. 2차 대전 때나 하던 짓이오. 강태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집트의 긴 해안선과 조르가스전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제독님, 배에 싣자는 게 아닙니다. 해안에 배치하자는 겁니다. 해안포로 쓰자는 거요? 그거라면 이미 구형 평사포들이 있소. 사거리도 짧고 위력도 약해서 퇴역시키는 중이오. 맞습니다. 기존 해안포는 고정되어 있어서 적 한 포나 미사일에 좋은 먹잇감이죠. 하지만 강태준이 지도 위에 작은 모형들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모형이었습니다. 만약 해안포가 시속 67km로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쏘고 나서 30초 만에 사라진다면요? 적 함정이 미사일을 쏘려고 해도 이미 그 자리에 없다면요? 오사마 제독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계속해보시오. 제독님, 적의 최신형 구축함 한 척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략 1조 원입니다. 반면 K9 한 문은 40억 원입니다. 구축함 한 척 값이면 K9 250문을 살 수 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적 함정 한 척과 K9 250문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적 함정은 거대한 표적입니다. 미사일 한 발만 맞아도 침몰하거나 전투 불능이 됩니다. 하지만 K9 250문은 해안선 50km에 걸쳐 흩어져 있습니다. 그는 지도 위의 모형들을 넓게 펼쳤습니다. 적은 어디를 쏴야 할지 모릅니다. 미사일 한 발에 20억 원입니다. 40억 원짜리 자주포 한 대 잡으려고 2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쏠까요? 그것도 250발을? 가성비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입니다. 저는 녹취록을 읽으며 침을 삼켰습니다. 비대칭 전력, 약자가 강자를 상대할 때 쓰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강태준은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집트는 돈이 없습니다. 비싼 군함으로 맞불을 놓을 수 없다면 싸고 치명적인 무기로 적의 접근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군사 용어로 A2AD, 즉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입니다. 하지만 제독님, 더 무서운 건 탄약 가격입니다. 강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적의 하푼 미사일 한 발은 20억 원입니다. 하지만 K9의 155mm 포탄 한 발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가격 차이가 무려 6,000배였습니다. K9 한 개 포대, 6문이 동시에 사격하면 1분당 36발을 쏟아붓습니다. 1시간이면 2,000발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강철비가 내리는 겁니다. 적 함정이 아무리 최첨단 레이더를 갖췄어도 쏟아지는 수천 발의 포탄을 전부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지도 위의 가스전 주변을 붉은색 펜으로 칠했습니다. 이집트 해안 40km 이내 그 어떤 적 함정도 들어올 수 없는 죽음의 존을 만드는 겁니다. K9으로 도배된 해안선,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방패, 조르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사마 제독은 한참 동안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1조 원짜리 군함 한 척으로 위태롭게 다다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 돈으로 해안선 전체를 불침의 요새로 만들 것인가? 하지만 제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하오. 하지만 자주포가 40km 밖에서 움직이는 배를 맞춘다는 건 다른 문제요. 홍해 테스트에서 한번 성공했다고 들었지만 그건 우연일 수도 있소. 자말 장군이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이 한국 친구들 매일 밤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파도의 움직임, 바람의 영향, 표적의 예상 경로, 단순한 포격이 아닙니다. 예측 사격 알고리즘을 완성했습니다. 강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제독님, 기회를 주십시오.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말입니다. 오사마 제독이 강태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내 목이 날아가오. 육군 무기를 해군에 들이려다 망신당했다고. 강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목도 같이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저희가 가져온 샘플 자주포,
전부 해군에 기증하고 떠나겠습니다. 대담한 사람이군. 저는 녹취록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대담해. 세일즈맨이 아니라 도박사야. 하지만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태준의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미국은 이집트에게 비싼 군함을 사라. 돈이 없으면 빌려주겠다며 이자 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싼 값으로 적을 압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앓던 이를 뽑아주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결국 오사마 제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육군과 합동훈련을 잡아보겠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대통령 각하가 오실 거요. 단 한 발이라도 빗나가는 날엔 당신들은 이집트 땅을 밟지 못할 거요. 그렇게 운명적인 테스트가 잡힌 것입니다. 저는 펜타곤의 전략 분석실로 달려갔습니다. 국장님, 이집트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가 문제야, 에드워드? 또 그 한국인인가? 네. 그가 육군 자주포를 해안포로 둔갑시켰습니다. 뭐? 해안포? 국장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지금이 19세기인가? 해안포라니. 미사일 시대에 누가 대포를 쏴? 아닙니다, 국장님. 이건 비대칭 전력입니다. 가성비로 적의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이게 성공하면 이집트 해군의 교리가 바뀝니다. 미국산 하푼 미사일이나 구축함은 팔리지 않을 겁니다.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막아야겠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시시 대통령의 일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강태준이 말한 예측 사격 알고리즘, 과연 그게 실전에서 통할까? 전에는 한 척이었지만 이번에는 고속 기동하는 세 척이다. 만약 한국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세계 군사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쓰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육상 무기의 해양 통제, 리버스 유틸리티, 군사 전문가들이 이론으로만 떠들던 그 개념을 한국의 방산업체가 현실로 구현해내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다가온 결전의 날, 강태준은 그 대담한 전략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를 믿어준 육군 장군과 반신반의하는 해군 제독,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할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은 뜨겁다 못해 살을 태울듯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홍해, 연안의 200번 훈련장,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곳은 이집트군의 기밀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위성은 이미 그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저기 좀 봐. 동료 분석관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행렬, 그리고 상공을 선회하는 아파치 공격 헬기 편대. VIP다. 시리시 대통령이 떴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강태준과 한국팀의 대담한 전략이 심판대에 오르는 날, 현장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관람석 중앙에는 압델 파타 LCC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자말 아사드 육군 군수사령관이, 왼쪽에는 오사마 해군 사령관이 배석했습니다. 오사마 제독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각하, 육군 대포로 배를 잡겠다는 건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낭비하시게 될까 걱정입니다. 시시 대통령은 선글라스 너머로 바다를 응시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겠지. 훈련장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위장막이 거치고 K9 자주포 1개 포대, 6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가 묘했습니다. 보통 포병부대는 일렬로 늘어서서 사격을 합니다. 하지만 K9은 해안선의 굴곡을 따라 지그재그로 산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 서로 다른 고도. 저게 무슨 배치야? 사격 통제가 되나? 제가 의아해하는 순간 브리핑을 맡은 강태준 본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시연할 전술은 동시 탄착 사격, TOT입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6문이 각기 다른 각도로 포탄을 발사하여 목표 지점에 동시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TOT, 포병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건 고정된 표적일 때나 쓰는 겁니다. 목표는 해상 40km, 30노트로 고속 기동 중인 무인 표적선 세척입니다. 30노트, 시속 55km. 미쳤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40km 밖에서 시속 55km로 도망가는 배, 세척을 산계한 자주포 6문이 동시에 맞추나. 그것도 곡사포로? 이건 서커스가 아니라 마술이어야 가능했습니다.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6문의 자주포가 포신을 쳐들었습니다. 쾅! 1번 포가 먼저 불을 뿜었습니다. 포신 각도가 높았습니다. 고각 사격입니다. 포탄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오래 날아가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3초 뒤 2번 포 발사. 각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시 3초 뒤 3번 포 발사. 그렇게 6문이 순차적으로 포탄을 토해냈습니다. 엇박자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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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규칙한 리듬. 하지만 그 불규칙함 속에는 무서운 수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쏜 포탄은 높게, 나중에 쏜 포탄은 낮게 날아가서 결국 목표 지점에는 동시에 도착하게 만드는 계산. 거기에 배의 이동 속도와 파도의 변수까지 더해진 3차원 방정식. 하늘을 가르는 18발의 포탄. 펜타곤의 분석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위성화면 속 표적선들은 여전히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5초 전. 4, 3, 2, 1. 그 순간 화면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쾅! 바다 위 세 지점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하나, 둘, 셋. 시차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물기둥이 가라앉자 드러난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표적선 한 척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산산조각 났고 두 척은 화염에 휩싸여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명중입니다. 전탄 유효 타격. 현장 관측 장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쇼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주포들을 보십시오. 누군가 외쳤습니다. 마지막 포탄을 쏘아 올린 K9들은 결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포신을 돌리고 엔진 출력을 높이더니 연막탄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진지 뒤로 사라졌습니다. 슈덴 스쿠트, 쏘고 튀기. 적 함정이 포탄이 날아온 원점을 역추적해 반격하려고 해도 그곳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령처럼 나타나 배를 부수고 사라진 겁니다. 완벽했습니다. 화력, 정밀도, 생존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 대신 수십만 원짜리 포탄으로 1조 원짜리 구축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관람석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는 법이니까요. 시시 대통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강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스터 강. 네, 각하. 강태준이 긴장된 표정으로 섰습니다. 당신들은 거짓말쟁이요. 순간 자말 장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사마 제독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펜타곤에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지. 뭔가 트집을 잡는구나. 역시 안 돼. 하지만 시시 대통령의 다음 말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건 육군 무기가 아니오. 이건 우리 해군의 미래요. 그는 오사마 제독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독, 보았소? 보았습니다. 각하. 오사마 제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어떤 한 포로도 저런 정밀 타격은 불가능했으니까요. 나는 오늘 결심했소. 시시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육군 전차 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오. 네. 주변의 참모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전차는 필요 없소. 대신 이 자주포를 사시오. 100문이든 200문이든 우리 해안선을 전부 도배할 수 있을 만큼. 그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박수. 짝, 짝, 짝. 대통령의 느린 박수 소리에 맞춰 육군 참모총장, 해군 사령관, 그리고 수십 명의 장성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기립박수. 그것은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주류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코드 레드. 상황 발생. 이집트가 넘어갔다. 펜타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무기 계약 하나를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 패러다임이 한국에게 도전받은 것입니다. 강태준. 도대체 저 남자는 정체가 뭐란 말인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카드는 남아 있었습니다. 돈. 그리고 정치. 기술로 안 되면 돈으로 조이고 정치로 짓누르면 된다. 그것이 패권국 미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게 가장 잔인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집트의 겨울바람은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카이로 협상장의 분위기는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환호와 박수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냉혹한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첫 번째 벽은 돈이었습니다.
시시 대통령의 지시로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이집트 재무부는 빈 깡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조 원. 이집트 국방 예산의 20%에 달하는 거금이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집트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이집트 측 협상단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물건은 좋소. 사겠소. 하지만 돈은 10년 뒤에 주겠소. 아니면 차관으로 빌려주시오. 이자는 1%로. 강도나 다름없는 요구였습니다. 현대로템 본사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대금 회수가 불투명한 계약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펜타곤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독일을 움직여 국방부 차관의 지시였습니다. K9의 심장, 1000마력 디젤 엔진은 독일 MTU사의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이 차체와 포탑은 만들었지만 핵심인 엔진은 독일제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하고 있었죠. 우리는 독일 정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집트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시오. 예멘 내전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무기 수출 승인을 거부하시오. 독일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독일 정부는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집트 수출용 K9에 탑재될 MTU 엔진의 수출 승인을 불허한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심장이 없는 자주포. 그것은 47톤짜리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펜타곤의 제 사무실에서는 축배가 터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한국 놈들, 엔진도 없이 뭘 팔겠다는 거야. 미국 대사관은 이집트 국방부에 은근히 흘렸습니다. 들으셨죠? 한국은 엔진을 못 구합니다. 계약해봤자 고철만 받게 될 겁니다. 차라리 우리 M109A6를 쓰시죠. 성능은 좀 떨어져도 굴러는 갑니다. 이집트 군부도 동요했습니다. 자말 장군은 강태준을 호출했습니다. 미스터 강, 이게 사실이오? 엔진이 없다니. 강태준은 침묵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당신들을 믿었소. 그런데 심장이 없는 무기를 팔려고 했소? 자말 장군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노력, 천일의 고독, 홍해의 기적,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장군님, 저희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서름당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SMV-1000. 이게 뭡니까? 한국형 디젤 엔진입니다. 뭐라고요? 자말 장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독일제를 쓴다면서요? 네. 원래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막을 것을 대비해서 지난 5년 동안 저희 STX 엔진에서 독자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1000마력, 8기통, 성능은 독일제와 동급, 아니, 사막 환경에서는 내구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습니다. 100%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독일 승인? 미국 승인?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찍어서 저희가 팝니다. 거짓말. 저는 도청 장치를 통해 그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전차 엔진 개발이 장난이야? 5년 만에 그걸 국산화했다고? 미국도 수십 년이 걸린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장군님. 그리고 돈 문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돈을요? 단순히 사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듭시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카이로 200번 공장을 개조해서 K9 생산 기지로 만듭시다. 저희가 기술을 다 넘기겠습니다. 이집트는 자주포 수입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유일의 자주포 생산국이 되는 겁니다. 자말 장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엔진, 국산화, 그리고 현지 생산. 그것은 이집트가 꿈꾸던 자주국방의 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조소 미스터 강. 제안은 훌륭하오. 하지만 그 한국산 엔진, 검증됐소? 사막에서 굴러가다 퍼지면 누가 책임지오? 강태준은 대답했습니다. 테스트하십시오. 원하시는 만큼. 조소. 자말 장군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시나이 사막. 한여름. 10,000km 주행.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어야 하오. 10,000km. 그건 엄청난 조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5번 왕복하는 거리. 그것도 포장도로가 아니라
엔진을 갉아먹는 미세먼지와 50도의 폭염이 지배하는 모래 지옥에서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도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제 막 개발된 신생 엔진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 무덤을 파는군. 10,000km, 1000km도 못 가서 퍼질 거다. 한국산 엔진? 흉내는 냈겠지만 내구성은 다를걸? 미국 정보부는 즉시 공작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내 친미 장교들을 매수해서 테스트 조건을 더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비 시간을 줄여라. 오일 교체 주기를 늘려라. 가장 험한 코스로 돌려라.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은 반드시 터진다. 그리고 그날이 한국 방산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그 지독한 끈기,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유의 정신력을 시나이 사막의 열기 속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사막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낮 기온 섭씨 52도, 지표면 온도는 7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기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땅 한복판에 태극기와 이집트 국기를 단 한 대의 자주포가 서 있었습니다. K9A1 이집트, 기존 K9에 한국산 SMV-1000 엔진을 장착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제품이었습니다. 엔진 시동. 이집트 시험 평가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주포 뒤편에서 묵직한 배기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은 매연이 한 번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엔진 소리는 안정적인 저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측 참관단은 팔짱을 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그럴듯하네. 하지만 독일제 짝퉁이야. 1000km도 못 가서 퍼질걸? 내기할까?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실시간 위성 영상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막은 아지랑이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조건은 가혹함을 넘어 악랄했습니다. 하루 주행거리 500km, 총 20날간 연속 주행, 정비 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제한, 엔진 오일 교체 주기 2배 연장. 이건 기계에 대한 고문이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도 이런 조건이면 사흘 만에 엔진을 드러내야 합니다. 출발. K9이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무난했습니다. 500km 주파, 엔진 온도 정상, 오일 압력 정상. 이튿날도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라? 생각보다 잘 버티네. 미국 참관단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제 MTU 엔진은 정밀하지만 예민합니다. 미세한 모래 입자가 필터를 뚫고 들어가면 실린더 내부를 갉아먹어 금세 출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산 엔진은 달랐습니다. 투박하지만 튼튼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서 모래먼지에 강했고 냉각 시스템 효율이 뛰어나 50도의 폭염 속에서도 과열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500km. 이집트 평가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괴물이다. 독일제보다 조용하고 진동도 덜해.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잖아.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8째 날 오후, 갑자기 사막에 모래 폭풍, 감신이 불어닥쳤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붉은 모래바람. 시야는 제로, 통신도 두절되었습니다. K9이 멈춰섰습니다. 엔진룸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냉각수 온도 급상승. 기회다. 미국 측 참관단이 환호했습니다. 거봐라. 퍼졌어. 한국산 엔진의 한계야. 이집트 평가단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군. 견인차 불러. 하지만 강태준 본부장은 무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엔진 문제가 아닙니다. 센서 오류입니다. 뭐라고요? 모래먼지 때문에 외부 온도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엔진은 멀쩡합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미쳤소? 지금 나가면 모래 폭풍에 휩쓸려 죽소. 평가단장이 말렸지만 강태준은 헬멧을 쓰고 모래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K9으로 다가갔습니다. 엔진 룸 커버를 열었습니다. 훅 끼쳐 나오는 열기. 하지만 그는 맨손으로 엔진 블록을 만져보았습니다. 아 뜨거.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웠지만 과열은 아니었습니다. 정상 작동 범위였습니다. 그는 센서 케이블을 찾아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연결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다시 힘차게 울렸습니다.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강태준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갑시다. K9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폭풍을 뚫고 어둠을 뚫고 그날 밤 펜타곤의 제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엔진 모래 폭풍 환경 돌파 성공. 내구성 우수함.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독일제 엔진을 베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더 강하고 튼튼한 심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15세 차, 7,500km. 이제는 미국 참관단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집트 병사들은 K9을 보며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알라의 기적이다. 저건 기계가 아니라 생물이야. 그리고 마침내 20날 차, 대망의 10,000km 완주를 앞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결승선인 카이로 200번 공장 정문 앞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이집트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 총장,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과 기술자들.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온다.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K9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체는 모래먼지로 뒤덮여 본래의 색을 잃었고 궤도는 마모되어 너덜너덜했습니다. 하지만 포신만은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 있었고 엔진 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10,000km 완주 성공. 이집트 엔지니어들이 달려나가 강태준을 행가래 쳤습니다. 이집트의 심장, 코리아의 심장. 자말 장군은 강태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스터 강, 당신들이 이겼소. 독일도, 미국도 해내지 못한 걸 해냈소.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엔진을 믿겠소. 그날 밤,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더 이상 펜타곤에 앉아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고고서를 쓸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박함에서 졌습니다. 미국은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게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10,000km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얼마 뒤 이집트 국방부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도입 확정. 엔진은 한국산 SMV 1000 채택. 전량 현지 생산. 그것은 미국 방산 역사상 가장 뼈아픈 패배이자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메이저리그로 승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이집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몇 년 전 제가 비웃었던 대담한 전략이 완성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찾은 이집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이로 공항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활기찼고 사람들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펜타곤의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잃은 날이라는 책을 쓴 저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참관인으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카이로 외곽 200번 공장. 이곳은 과거 소련제 구형 전차가 녹슬어가던 낡은 정비창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기름때가 절어 있었고 천장에는 비가 샜으며 경비병들은 나른하게 졸고 있던 곳. 예전에 제가 기억하던 모습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태극기와 이집트 국기가 나란히 걸린 정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도입된 최첨단 조립 라인, 그리고 그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눈빛만은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롤아웃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된 1호기, 아니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국산 자주포가 공장 문을 나서는 날입니다. 팡파르가 울리고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K9A1 이집트. 이집트 사막에 모래색 위장 도색을 한 47톤의 강철 거인이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굴러 나왔습니다. 이집트 육군과 해군에 배치될 수백 문의 자주포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해군 배치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해안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비웃었던 대담한 전략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해군의 깃발 아래 K9 자주포들이 포신을 바다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었습니다. 포탑 위에는 마스트형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었고 차체 옆에는 사격지휘 장갑차인 K11N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상 표적 탐지 레이더와 열상 감시 장비가 결합된 완벽한 해안 방어 시스템. 이집트 해군은 K9을 육상 무기가 아닌 이동식 해안포로 개조하여 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중해와 홍해의 긴 해안선을 따라 배치된 수백 문의 자주포. 적 함정이 접근하면 레이더가 포착하고 사격지휘 장갑차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K9이 40km 밖에서 초정밀 타격을 가하는 시스템. 비싼 대함 미사일 한 발 가격으로 수백 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경제성. 그리고 적이 공격하면 순식간에 이동하여 반격하는 생존성. 이집트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해안 방어 전략.
이른바 조르의 방패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에 자주포로 배를 맞춘다고? 서커스야. 제가 그렇게 비웃었던 그 아이디어가 지금 아프리카 최강의 해안방어 시스템이 되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리에 없다,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한국은 해봅시다, 만들어 봅시다라며 도전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집트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준 본부장, 아니, 이제는 부사장이 된 그 사람.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았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미소만은 여전했습니다. 이집트 엔지니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미스터 밀러? 오랜만입니다, 강 부사장님. 저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해냈군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해낸 게 아닙니다. 강 부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이집트 엔지니어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친구들이 해낸 겁니다. 우리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죠.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미스터 밀러, 우리는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꿈을 심으러 온 겁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트너십. 미국이 입버릇처럼 외치던 그 단어.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파트너로 대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들을 고객으로 혹은 종속적인 동맹으로만 대했습니다. 카탈로그를 던져주고 돈을 요구하고 정치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수십 번을 찾아오고 사막에서 함께 땀 흘리고 기술을 전수하고 공장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준비해 온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제 저서 우리가 이집트를 잃은 날. 강 부사장님, 이 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미국의 반성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강 부사장이 책 표지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그날 밤 카이로의 호텔 방에서 저는 펜타곤에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신 국방장관, 참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목 이집트 참관 보고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 존경하는 장관님, 저는 오늘 카이로에서 미국의 패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기를 생산하고 독자적인 전략을 가진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2조 원짜리 계약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정신, 동맹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진심. 우리가 홍해에서 비웃었던 그 서커스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개척자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아프리카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위대해지고 싶다면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서 그들의 끈기를, 그들의 진심을,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십을. 이집트 사막에서 에드워드 밀러 올림.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일강 위로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 아래서 한국의 기술과 이집트의 열정이 하나가 되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르던 포탄 한 발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앞마당이라 불리던 곳에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신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펜타곤의 벽에 걸린 세계 지도 위에는 더 많은 태극기가 꽂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기가 아니라 꿈을 파는 사람들이니까요. 매년 13억 달러, 75년 혈맹.
미국이 절대 잃을 수 없다고 믿었던 나라. 그 나라가 선택한 건 미국의 최신 팔라딘이 아니었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계약서에 찍힌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밀러 전 미국 국방정보국 분석관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에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에서 졌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천일을 버텼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사막에서 소련제, 고물 전차를 손수 고쳤습니다. 독일이 엔진 수출을 막자 5년 전부터 몰래 갈아온 칼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묵묵히,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조용히,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 대통령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뜨겁게 느껴지셨다면 댓글에 진심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세상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을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